네, 저는 임창세 목사님의 강의를 이어서 우주가 어떻게 진화가 되었고 또 그 증거가 무엇이고 또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우주에 수많은 많은 은하계를 찍은 사진이죠. 상당히 몽환적이고 그죠? 신비스럽기도 하고 정말 저런 것이 있는가 싶기도 한데 저기 있는 은하들이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하면은 보통 1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0억 광년, 100억 광년도 떨어져 있고 여러분 1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 1억 년 가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1초에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세요?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그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있는 것들입니다. 저기 은하들이. 그런데 저 은하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은하가 뭐냐면은 네, 저게 슈테판의 오중주라고 알려진 은하입니다. 저 은하가 5개가 있는데 서로 중력으로 이렇게 잡아당겼다 놓았다 해서 마치 중력파가 오중주를 연주하듯 그런 중력의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슈테판의 오중주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저 슈테판의 오중주가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면은 약 1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1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1억 년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저건 화석인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여기에 왜 띄웠을까요? 둥근 달이 떴는데 우리는 달을 이 순간에 떠 있는 달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달은 언제나 0.2초 전의 달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오래된 우주의 화석 사진을 향하여 달려갈 거예요. 그게 이제 CMB라고 우주 배경 복사라는 그런 화석인데 우주 초기에 그러니까 우주가 생겨나자마자 모습을 찍은 담고 있는 화석인 겁니다.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보통 173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달려가기 위해 전에 우주가 어떤 구조,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우주에 대한 생각, 우주에 대한 표상이 송두리째 뒤바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그죠? 허블의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관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100년 이전에는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100년 이전에 그죠? 허블이 그 관측을 하기 전에 우주는 어땠냐 하면은 풍선과 같았습니다. 풍선. 이해되시죠? 풍선. 그러니까 우주를 풍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당시 100년 전에는 이 풍선 이 우주가 팽창하거나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우주를 생각했던 겁니다. 우주는 항상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크기가. 그런데 허블의 이 발견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점점 늘어나는 거 상상 가시죠? 우주가 그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네, 이게 제가 자꾸 반대로 누르네요. 자, 이게 바로 그 역사적인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져가는 관측을 한 상징적인 사진인데 저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은 알죠, 그죠? 한 사람 일석 선생이죠.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허블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정말로 팽창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걸 사진에 담은 거죠. 이때 아인슈타인이 뭘 봤냐면은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은하가 멀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떤 현상을 봤냐면은 여러분 수면 위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저런 동심원 무늬가 생기겠죠.
그죠? 한 자리에서. 그런데 쭉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면서 진동하면은 저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모습처럼 길어집니다. 그죠? 더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길쭉해지겠죠. 그러면은 저 길쭉해지는 길이를 통해서 저 은하의 속도를 알 수 있겠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은하의 속도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저런 그래프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은 우주는 정말로 팽창하고 있구나. 상상이 아니고 관측을 한 거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속도를 아까 전에 속도 측정할 수 있었죠. 그죠? 제가 물결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냐면은 1초에 78km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는 그 속도로 멀어지는 거죠. 더 멀리 있으면은 2배 더 멀리 있으면 2배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100배 더 멀리 있으면은 100배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그래서 거의 멀리 있는 은하는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도망가고 있는 거죠. 제가 300만 광년에 있는 은하가 78km로 멀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300만 킬로 광년에 있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성운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성운이 대략 1초에 78km의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주가 이렇게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우주의 구조는 어떨까 한번 알아봅시다. 우주가 어떤 모양, 어떤 구조를 하고 있을까? 그걸 가지고 우주의 우주 원리라고 합니다. 그 우주는 어떠냐? 등방적이고 등질적이다 이거예요. 어렵죠?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 우주는 어디를 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봐도. 이래도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래픽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우주의 가장자리, 변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기 T1, T2, T3가 있죠? 자, T1이 지금 우주예요. 그리고 점들은 은하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안드로메다 성운도 있고 우리 은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T1에 있는 게 지금 은하들이에요.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허블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T2 때 팽창했죠? 거리가 멀어졌잖아. 그죠? T3 때 더 팽창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팽창한 모습을 T1, T2, T3에 저렇게 그린 겁니다. 다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빨간 점이 있는 곳을 우리 은하, 우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빨간 지점을 한 곳에 모아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주가 어떻게 변하나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죠. 저렇게 우리가 있는 은하를 중심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죠. 그죠? 이번에는 중앙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은하에서 측정해 보죠. 바로 옆에 있는 은하니까 우리가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해 봅시다. 그죠?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한번, 안드로메다에 있는 은하는 저렇게 팽창할 거예요. 똑같이. 그죠?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면 안드로메다 성운을 중심으로 다시 모아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은하에 있을 때와 똑같은 형태로 팽창하고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여기 사실 제가 나중에 신앙과 연결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앙에 저 위치에서 봐도 저렇게 팽창하고, 맨 왼쪽에 있는 식으로 위치에서도 동일하게 팽창하죠. 그죠? 뒤에 이제 지면이 부족해서 그렇지 팽창하는 그 모습이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인 겁니다. 우주는 어디든 자기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주는 모든 곳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놀랍죠? 근데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죠? 이런 역설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주가 이제
저렇게 팽창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관측을 한 거예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저걸 과학자들은 그냥 안 둡니다. 온갖 상상을 하죠. 그래? 팽창한다고? 그럼 뒤로 가면 어떻게 되지?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면 만약에 이 거대한 우주가 구슬만해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고온고압의 그죠?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130 아까 전에 허블이 측정한 1초에 78km 간다는 그죠? 그 속도, 은하의 속도. 그걸 역수를 취하면은 우주가 그때까지 팽창한 연수가 나와요. 그 연수가 173억 년인데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173억 살인 거죠. 137억 살. 감사합니다. 앞에 서니까 떨려서 숫자가 막 바뀌네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죠. 허블의 그 상수를 뒤집으면 우주 나이 이런 거예요. 자, 어쨌든 만약에 고온고압의 저 에너지 덩어리로 우주가 초기에 그랬다면 만약 수축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고온고압의 에너지 덩어리가 폭발을 해서 이렇게 우주가 만약에 팽창했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가모브라는 물리학자인데 그렇겠죠, 그죠? 저게 폭발을 했으면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면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번개가 치면 아시죠? 2, 3초 후에 천둥 소리가 두둥하고 울리죠, 그죠? 그게 번개가 폭발한 흔적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만일에 폭발했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그 흔적을 찾으려고 온갖 학문적인 연구도 하고 기구도 만들고 했는데 아주 우연찮게 정말 이 일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인공위성이 만들어진 해예요. 처음으로 인공위성이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운 거죠. 그리고 그 인공위성과 교신을 하는 안테나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연찮게 교신을 하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인데 이게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주가 생겨나자마자 모습을 담고 있는 우주 화석인 거죠. 저게 173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인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안테나는 이게 처음으로 그죠? 인공위성과 수신하던 안테나가 찍은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찍은 안테나인데 좀 성능이 낮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주선을 띄워서 저렇게 지금의 우주 배경 복사를 촬영한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주 사방을 그죠? 안테나로 이렇게 추적을 하면 우주 사방에서 0.2cm의 파장이 잡히는 거예요. 0.2cm의 파장. 온 우주에서 파장 아시죠, 그죠?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의 파장이 팔뚝끼리만 하고 그리고 라디오파 있죠, 그죠? 라디오는 산을 하나씩 넘으니까 그 파장이 2, 3km 돼요. 그리고 우리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는 파장이 한 0.0001cm 엄청 짧죠, 그죠? 지금 우주에서 저 안테나로 우주 사방을 측정을 하면은 그 길이가 0.2cm 되는 파장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장을 온도로 환산하면은 그게 마이너스 300도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300도인 거예요. 지금 영하 300도. 그 영하 300도의 사진인 거예요, 저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CMB에 사진이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겠다 싶지만은 저 온도가 다 마이너스 300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10만 분의 1도. 거의 차이 없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이래도 여러분들 저 CMB가 제가 우주 배경 복사 대신에 CMB라고 하겠습니다. 발음이
나으니까. 저 CMB에 대해서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계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 계신데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CMB를 다 보셨어요. 언제 봤냐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죠? 밤 12시 되면은 동해물가 끝나고 TV가 지할 때 나오는 그 모습이죠. 저기에 2%가 우주에서 오는 신호인 거야. 그러니까 TV에 저기 점처럼 보이는 저 모습이 저게 그대로 CMB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CMB는 아니에요. 그러나 형태가 같다는 거죠. 저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저기에는 TV에는 수많은 파장의 길이가 있겠지만은 저 CMB는 0.2cm 되는 그 파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CMB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CMB는 뭐냐면은 우주가 빅뱅이 있었다는데 그래? 그 빅뱅이 우주가 폭발하고 나서 폭발했다는 흔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CMB가 뭐냐면은 우리가 빅뱅 하는데 우주가 폭발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아까 전에 우주가 팽창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뭐였죠? 그거는 허블의 관측에 의해서 알려졌죠, 그죠? 그런데 우주가 폭발했다는 것은 바로 저 CMB를 갖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CMB는 뭐냐? TV처럼 저렇게 우주에서 오는 전자파인 거죠. 그 길이가 0.2cm이고. 자, 그러면 저 CMB가 우주가 진화해 왔다는데 그럼 우주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그죠? 저 맨 앞에 밝게 빛나는 곳이 바로 우주가 폭발했다는 그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7만 년대 그때 저 CMB 우주의 모습이죠, 그죠? 저 모습이 지금 137억 년까지 전달되어 온 거죠.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거의 우주가 생겨나자마자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인데 저게 상당히 그럼 저게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지? 궁금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빅뱅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주가 수축했다면은 고온고압 에너지 덩어리였을 텐데 그 지점이 바로 빅뱅 그 순간이겠죠, 그죠? 맨 앞에 있는 화살표. 그리고 나서 실은 이게 빅뱅이 아니에요. 왜 빅뱅이 아니냐면은 인플레이션 잘 들어보셨을 거야, 그죠? 우주가 급팽창했다고. 아까 전에 임창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왜 급팽창이라는 것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파랗게 보이는 게 뭐죠? CMB죠, 그죠? 그 CMB의 온도가 어때요? 300도죠, 영하 300도. 영하 300도를 일정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언가 폭발하면은 여기는 좀 더 많이 튀고 저기는 좀 덜 튀겠죠, 그죠? 그 밀도가 고르지 않는데 그런데 저건 밀도가 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폭발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죠.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갑자기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쌀마다는 풍선이 태양만 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왜 그런 걸 생각했냐면은 저기 우주의 모습이 밀도가 동일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정한 거죠. 그러냐면 얼마나 빨리 부풀어 올랐느냐. 지금 10의 마이너스 34초 엄청 짧죠, 그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0.0036개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 적혈구 크기가 우리 은하만큼 갑자기 커진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데 저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건 없다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그럼 저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저게 바로 공간 자체가 팽창한 거죠. 그러니까 저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비로소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죠. 공간 자체가 생겨난 거예요.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한 거죠, 그 팽창. 그러니까 이 빅뱅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은 물로부터의 창조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물로부터의 창조. 이때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저렇게 급팽창을 하고 나서 이제 서서히, 그죠? 우주가 서서히 팽창합니다. 보통 정도의 크기로 팽창하면서 팽창을 하면은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죠? 단열 팽창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쿼크 이런 것들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전자, 양성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우주의 온도가
3000도가 되었을 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CMB가 보이는 저 지점이 온도가 3000도쯤일 때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로 앞에 양성자와 전자가 있는데 얘들이 양성자 전자 결합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결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결합을 못 하냐면은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결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3000도쯤 되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식어 가지고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왼편에 보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시죠? 그죠? 빨간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노란 거는 빛이에요. 그 사이에 빛. 그죠? 파란 줄은 그 빛이 이렇게 반사돼 가는데, 그러니까 3000도보다 더 뜨거울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저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 빛들이 지나가는데 빛이 전자와 잘 반응을 잘해요. 쟤들이 짝짝꿍이야. 짝짝꿍이 맞나요? 쟤들이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이 빛이 전자에게 반사가 되어서 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거울에 비추면 서로 반사되어서 이렇게 갇히는 거 상상이 가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빛이 전자에 반사되어서 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저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던 빛이 3000도가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하고 나자 이제 빛은 전자하고 반응을 못 하겠죠, 그죠? 플러스하고 결합해 버렸으니까 마이너스가. 그리고 틈도 넓어졌을 거예요, 그죠? 저 사이에 빛이 빠져나온 거죠. 저게 이제 CMB가 저기서부터 빠져나온 겁니다. 이거 잘 이해 안 가시겠지만 이런 거, 그죠?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을 줄 모르겠어요. 요즘 신세대는 목욕탕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목욕탕 가면은 안개가 끼어서 부였죠, 그죠?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온도가 약간 내려가면 어때요? 햇살이 쫙 비치죠. 지금 이렇게 나무 숲속에 빛이 비치듯이 그렇게 빠져나온 빛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저 빠져나올 때 온도가 3000도인데 저 3000도일 때 그 빛의 파장이 얼마냐면 아주 짧아요. 0.0001cm 저기 보이듯이 아주 짧죠, 그죠? 원래라면은 이 빛이, 그죠? 원래라면 그 길이야. 0.001cm의 빛이 그대로 그 길이 그대로 지금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빛을 보면은 맹 0.00001cm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몇 cm였죠? 0.2cm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죠?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왜 0.2cm로 늘어났냐? 0.0001cm에서 왜 0.2cm로 늘어났냐? 그건 바로 이런 거예요. 저 빛이 오면서 우주 공간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공간 자체가 늘어나니까 파장 자체도 늘어나 버리게 된 거죠. 옆에 풍선에 여러분들 저런 파장을 그려놓고 풍선을 불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파장이 늘어나겠죠, 그죠? 상상이 가시죠? 그런 식으로 우주가 팽창을 한 거죠. 그리고 저것이 바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팽창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죠? 137억 년 적혀 있는 그 지점까지 온 그 파장의 길이가 0.2cm이고 그것의 온도가 영하 300도. 그죠? 그래서 지금의 우주의 온도는 영하 300도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을 한번 또 봅시다. 저 암흑시대 보이시죠? 그죠? CMB 보이시죠? 이제 CMB 알아보실 거야. 그죠? 저 CMB에서 이제 빛이 빠져나오는 거야. 저 시기에서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 관심 있게 한번 봅시다. 지금 빛이 저기에 CMB에서 나오는 빛은,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빠져나오자마자 공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팽창 늘어난다고 했죠. 늘어나니까 파장이 늘어나는 거 아까 보셨죠, 그죠? 파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파장이 늘어나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시광선이 적외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외선 바뀌면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CMB를 빠져나온 빛은 파장이 길어져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의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그죠? 빛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우주인 거죠. 그렇게 암흑 시대, 깜깜한 빛이 없는 시대가 우주에서 10억 년 지속됩니다. 10억 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저 사이에 있던 물질들이, 그 사이에, 그죠? 물질들이 저 암흑 시대에 중력에 의해서 모여서 뭉쳐져서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니까 10억 년 지나서 다시 빛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지금 10억 년 후 빛의 르네상스, 빛이 다시 생겨났다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저 10억 년 빛의 르네상스 시대의 빛은 태초의 빛하고는 다른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태초의 빛하고는 다르고 지금 10억 년 암흑의 시대를 지나온 빛은 뭐냐면은 별과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별과 은하들이 더 모양을 갖추고 형태를 갖추어서 우리가 보는 은하와 별의 모습으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0억 년 빨간 화살표에 보이고 90억 년 빨간 화살표가 보이는데 90억 년 또 이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지금 계속 10억 년 이후에 계속 어떻습니까? 공간은 팽창하는 거야, 그죠? 공간이 팽창하면 온도도 내려가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안에 공간 안에 있는 물질은 양은 일정하겠죠, 그죠? 그렇죠. 양은 일정한데 부피가 계속 늘어나니까 밀도는 내려가겠죠, 그죠? 공간은 더 많아지고 물질은 그대로인데 공간은 더 많아져, 그죠?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현대 물리학의 양자장론이라는 이 이론의 아주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은 여러분 빈 공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은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밀어내는 힘, 청력. 그러니까 우리 중력, 물질, 중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면은 공간은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지니까 어때요? 점점 잡아당기는 중력보다는 밀어내는 청력이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90억 년쯤 되면은 우주가 급격히 팽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냐면은 저 90억 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50억 년 전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놀랍죠? 왜 하필이면 저때 생명이 탄생하냐? 자, 지금 90억 년 전에, 그죠? 90억 년 전에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나 별들이 그 사이에 아직 공간은 많지 않으니까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서로 중력으로 잡아당기고 흔들고 하니까 어때요? 행성들이 안정한 궤도를 못 갖추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생겨날 조건이 되자면은 안정된 궤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드는 거야. 그렇겠죠, 그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로 밀치고 당기고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나 90억 년쯤 되어서 공간이 청력을 발휘해서 그런 은하와 별들을 막 밀쳐내면은 이젠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서로 영향을 거의 안 미치죠, 그죠? 그러니까 행성들이 안정한 궤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억 년 이 지점이, 그리고 지금부터 50년 전에 생명이 탄생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탄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주가 평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주가 평평해야 되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우주가 평평해야만이 행성들이 안정한 궤도를 돌 수 있거든요. 우리 태양계가 안정하게 여러 행성들이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평평하지 않으면, 평평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간 사이에 평행선을 그으면은 계속 평행한 게 평평한 우주예요. 근데 그 평행선이 만나면 닫힌 우주, 벌어지면 열린 우주. 그런데 평평하지 않으면 이거와 같죠. 여러분 방바닥이 울퉁불퉁한 거야. 그러면은 지내기 어렵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죠? 우주가 평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제 생명이 나타날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명이 나타났는지 한번 그것만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주가 초기에, 그죠? 저런 입자들이 생기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 질량이 한 0.02%만 달라도 이 우주에는 중성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들 수 없겠죠, 그죠? 생명은 원자들이 있어야 되니까, 원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알파라는 어떤 상수값이 있어요. 이 알파라가 뭐냐면은 수학에서 파이와 같은 겁니다. 뭐냐면은 원자의 그런 구조,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자가 양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걸 알죠, 그죠? 그런데 만일 알파가 나타내는 게 이거죠. 만일 양성자가
블루베리 크기라면 전자는 축구장만한 거예요. 그런 그 정도의 크기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일에 전자가 그거보다 더 멀리 있으면 어떠냐면은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는 것과 잘 결합은 할 수 있어, 그죠? 그런데 팔이 기니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잘 끊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가까워가지고 너무 가깝다면은 다른 물질과 강하게 결합해서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과를 씹어도 돌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의자를 만약에 너무 길다면 의자 같은 데는 앉으면 의자가 흐물흐물한 거죠.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갖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파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모든 생명체는 탄소 기반이죠, 그죠? 그래서 탄소 기반인데 우리 생명은 기본 원소가 CNO, 탄소, 질소, 산소, 인이죠, 그죠? 이 탄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저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별에서 만들어지는데 저 탄소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헬륨이 3개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이 헬륨이 함께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바로 저 알파 값일 때 탄소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 알파 값이 만약에 4%만 달라도 탄소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생명에서 필요한 인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초신성에서 만들어져요. 초신성은 지구에서 한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인데 이 별이 폭발하면 어떠냐면은 우리 은하보다가 더 밝은 빛을 내는 거죠. 그 정도의 폭발력 아래서 인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우리 생명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게 온 우주가, 그죠? 온 우주의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주 저 멀리 있는 물질에서부터, 그죠? 또 CNO만 봐도 별 안에서 온 우주가 협력해서 온 우주의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 네, 이제 2분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으로 압박을 하시니까 상당히 마음이 조급하네요. 네,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가 평평한 것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평평할 조건이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10⁻76승인데요. 이게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그래서 폴 데이비스라는 물리학자는 이런 예를 듭니다. 우주가 평평할 조건이 어떠냐면은 화성에서 동탄 옆 화성 말고 지구 옆 화성, 그죠? 그 화성에서 활을 쏴가지고 지구에 있는 관역을 맞출 확률. 이게 이제 우주가 평평할 확률이라는 거죠. 그거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이 탄생할 확률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화성에서 화살 쏴서 지구에 있는 관역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죠? 생명 탄생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도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온 우주가 협력해서 탄생한 거야, 그죠? 우주 저 밖에 변두리에 있는 입자도 내 생명을 이루는데 기여했고, 그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마치 저 암흑시대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는데 마치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그 모습과도 유사하죠, 그죠? 꼭 그 모습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유비해 볼 수 있는데 저 암흑시대에 생명에 살 수 있는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불가능한 조건들이 만족되면서 생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불가능한 그런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나왔다는 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우주론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과정을 맞추어 가면서 생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을 하나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세우죠, 그죠? 그 위에 2개 세울 수 있을까요? 엄청 집중해야 될 거예요, 그죠? 불가능할 수도 있죠. 2개만 해도 3개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만들어낼 어떤 확률을 거쳐왔냐면 200개의 동전을 쌓는 확률. 그러니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정신과 열정과 마음을 쏟아서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죠. 어떻게? 온 우주를 동원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그죠? 과학이 보여주죠. 과학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하심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학을, 자연 법칙을 통해서 생명을 만드시기도 하고, 또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내용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자연이나 더 많은 자연 법칙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도 발견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